확실히 재미있는 기업이기는 합니다. 90년대 일본 비디오 게임 전성시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회사면서 동시에 일본식 회사 운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부정적인 예를 남기기도 한 회사니까요. 저도 한창 세가의 게임을 즐겼습니다. 여전히 제 기억 속에서 세가 세턴은 애증의 게임기입니다. 메가드라이브는 글쎄요, 눈물의 게임기라고나 할까요? 소닉과 제가 맺은 인연 역시 특별합니다. 그저 소닉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슈퍼 패미컴을 팔고 메가드라이브를 구매한 어린 시절의 저는 소닉을 플레이할 때 멀미를 느끼는 바람에 눈물을 쏟아야만 했습니다. 마리오와 알라딘이 이렇게 그리워질 수가 없었죠. 세가 세턴을 구매한 상황이라든지 드림캐스트가 나왔을 때 품었던 그 기대는 엄청났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세가를 좋아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세가만의 독특한 게임성, 그리고 시장에서 늘 2인자가 지니기 마련인 서름이 거의 모든 면에서 느껴진다든지, 결국 드림캐스트의 실패로 인해 스스로 사망 진단서를 내는 상황에 이르는 것까지 세가는 참 독특했습니다. 자신이 지닌 능력을 탈탈 털어서 100%로 부딪히고 끝내 벽을 넘지 못해 장렬히 전사한 어떤 장수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쓸데없는 이야기가 너무 길었군요. 슈퍼소닉2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슈퍼소닉 영화가 나올 때만 해도 아무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영화 슈퍼마리오의 실패나 스트리트 파이터 실사 영화와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만 있었죠. 명탐정 피카츄나 레지던트 이블 같은 작품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예고편 공개 때만 해도 소닉의 괴상한 외모, 털 빠진 고슴도치 같은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팬들도 막상 영화를 보니 괜찮다는 평을 남겼고, 영화관에서 만나는 짐 캐리는 언제나 그렇듯 최고의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슈퍼소닉2는 전작보다도 훨씬 나아진 진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복잡한 생각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세가는 만들라는 게임은 제대로 안 만들면서 영화에는 왜 이렇게 진심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솔직히 소닉이 그렇게 서사가 깊은 게임도 아니었고 스토리라인도 평범하기 짝이 없는데, 그걸 영화로 그럴듯하게 구현한 걸 보면 재주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정말로요. 어느 정도냐면 용이 간다 이후 새로 할리우드 제작을 맡겼다는 용과 같이 실사화는 물론이고 버추어 파이터 실사화도 기대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펜저 드라군도 실사화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영화 제작사를 차리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게임기, 콘솔 하드웨어 시장은 다시 진입하기에는 시장 규모가 너무 커졌으니까 방향 전환을 해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나타난 로보트닉 박사, 여전히 그린 힐즈와 시애틀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슴도치 소닉, 새로 등장한 적 너클즈와 소닉을 돕기 위해 나타난 테일즈, 슈퍼소닉2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치가 워낙에 낮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세가가 똥볼을 차기를 기대하는 나쁜 심리 때문이었을까요? 슈퍼소닉2는 스타트부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전작에서 시애틀 전투에서 패배해 버섯 행성으로 이동하게 된 로보트닉 박사. 로보트닉은 버섯 행성에서 혼자 게임도 하고 버섯 요리를 취식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천재 과학자답게 그 위기에서도 지구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시도하는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요. 사람은 아무리 출구가 보이지 않는 숲을 헤매더라도, 더 이상 기어오를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덤벼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저는 벌써부터 로보트닉의 팬이 되어서 그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보트닉이 해냈을 때 저는 로보트닉의 부하들이 지니는 한없는 충성심과 동경의 원천을 제 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비록 숙적인 소닉에게 패배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요원해졌지만 최악의 환경에서도 마치 곰의 쓸개를 핥고 바늘방석에서 자듯 버섯을 질겅질겅 씹으며 복수할 그날을, 야망을 완수할 그날을 기다리며 절치부심하는 그 강렬한 의지, 이것이야말로 영웅의 기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저는 전작에서부터 로보트닉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전작에 비해서 초췌해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버섯 행성에서 고생을 했으면. 아무튼 야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로보트닉의 앞에 나타난 것은 에키드나 종족의 생존자인 너클즈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눈치가 빠르고 영리한 로보트닉 박사는 너클즈에게 소닉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짓는 사악한 미소야말로 로보트닉 박사의 매력 그 자체죠.
이렇게 시원시원한 인물이라니 그야말로 일이 척척 풀리는군요. 아무튼 감히 로보트닉 박사를 버섯 행성으로 보낸 엉터리 히어로 소닉은 지금 시애틀에서 여전히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히어로 행세를 하면서 커다란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이나 폭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고생하고 브레이크도 못 잡아서 차를 아예 분해해버리는 걸 보면 이 친구의 지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느린 자동차를 대체 왜 몰고 있는 거죠? 그냥 뛰는 게 100배는 빠를 건데. 아무튼 소닉은 그렇게 자동차보다 적어도 100배는 빠른 속도로 그린힐즈로 돌아옵니다. 이 평화로운 동네의 한적한 분위기, 이게 바로 슈퍼소닉의 느낌이죠. 그린힐즈를 보는 순간 아련한 그리움이 느껴질 정도로 영화의 분위기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계 고슴도치의 보호자이자 감히 로보트닉 박사에게 대항하는 반동분자 톰 와코우스키와 메디 와코우스키는 메디의 언니인 레이첼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휴양도 갈 겸 하와이로 갑니다. 물론 이들에게 비행기 티켓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디로든 순간이동할 수 있는 동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오는 슬링링이랑 효과는 같은데 슬링링은 수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동전이 훨씬 나은 물건이죠. 솔직히 좀 부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고슴도치 소닉은 역시 자신의 나태한 오직 쾌락으로만 가득 찬 일상을 보냅니다. 집을 어지르고 탐욕스럽게 음식을 섭취하며 소파에 들어 누워서 움직이지 않은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 저 모습,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적절한 모습입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는 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우리들 집에서 혼자가 되면 너무 신나서 피자 시켜놓고 오늘은 하루 종일 게임이다, 하루 종일 넷플릭스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소닉이 바로 그런 놈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나쁜 부분. 여러분, 우리는 이 나태한 백수 악당 고슴도치를 부정하고 로보트닉 박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닉이 이런 식으로 쾌락에 탐닉해 시간을 버리고 있을 때 로보트닉께서는 아무도 없는 행성에서 외로이 버섯을 씹으며 눈물이 납니다. 그분은 오직 야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거늘 감히 그분의 앞을 가로막는 이 망할 고슴도치는 집을 엉망으로 만드는데 시간을 쏟고 있다니. 그리고 그때 이 남봉꾼 소닉의 부역자인 테일즈, 원래 마일즈 테일즈 프로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지만 모두가 테일즈라고 부르는 날아다니는 여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구로 귀환한 우리의 로보트닉 박사는 잠시 동맹관계를 맺은 또 하나의 외계종 너클즈를 이용해 소닉을 혼쭐 내주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때 테일즈가 경찰차로 너클즈를 들이받고 소닉과 테일즈는 도망칩니다. 잠깐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소닉과 비등할 정도로 빠르고 소닉보다 훨씬 강한 너클즈가 차에 치인다. 음속으로 달릴 수 있는 너클즈가 고작 시속 100km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저 차량에 치여서 기절을 한다. 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싶지만 영화는 마치 뭐가 문제냐는 듯 뻔뻔하게 모른 척을 할 뿐입니다. 어쨌든 위대한 로보트닉 박사는 이 너클즈라는 바보 같은 녀석의 이용 가치를 높게 평가하시어 마스터 에메랄드를 찾는 것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소닉을 처치하기 위해서 너클즈를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너클즈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너클즈가 소닉에게 원한을 품는 이유는 에키드나 종족과 롱클로와의 전쟁에서 아버지가 전사했기 때문인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너클즈는 에키드나의 마지막 생존자이고 그래서 소닉을 적수로 생각하고 있으며 위대한 힘을 찾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소닉과 테일즈는 너클즈가 소닉을 찾은 이유를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결국 롱클로가 남긴 지도에서 단서를 발견합니다. 너클즈가 마스터 에메랄드를 찾기 위해서 소닉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롱클로가 남긴 단서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소닉과 테일즈는 시베리아로 향하고 그곳의 술집에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슈퍼소닉에서 나온 술집 장면, 그러니까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나온 퀵실버 장면을 패러디했던 그 부분의 반복과 변형입니다. 여기에서 소닉은 테일즈의 성장을 돕고 테일즈는 소닉으로 인해 용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우리들의 닥터 로보트닉은 역시 늘 준비된 남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린힐즈에서 카페로 위장하고 있던 비밀 기지로 가서 즉시 소닉의 위치를 추적하는 닥터 로보트닉의 철저한 준비성, 계획적이고 치밀한 모습은 응당 세계의 지배자가 될 그릇을 지닌 남자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보트닉은 즉시 소닉을 공격합니다. 물론 너클즈도 함께죠. 로보트닉과 너클즈의 공격에 소닉은 쉽게 나침반을 빼앗겼고 테일즈는 의식을 잃는 데미지를 입습니다. 물론 우리의 닥터 로보트닉은 소닉을 보내줄 마음이 없었지만 소닉의 사기 아이템으로 소닉은 하와이로 이동하게 되죠.
한편 하와이에서는 이 결혼식 자체가 하나의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소닉을 생포하기 위한 군사조직 건의 위장 결혼이었죠. 생각해보면 비치발리볼을 하는 자리에서 남편 측 동료들이 너무 엄청난 근육질의 남자들로 가득한 게 이상했습니다.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전사들로 구성된 팀이니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이 건이라는 조직은 게임에서도 중요하게 나오는 주요 조직입니다. 3편에서도 등장하겠죠. 아무튼 소닉과 테일즈는 무력하게 잡히는 모습을 노출하지만 결국 와코우스키 부부에 의해서 구출되고 소닉은 뒤늦게 닥터 로보트닉의 위대한 업적을 보게 됩니다. 로보트닉과 너클즈는 이미 마스터 에메랄드가 숨겨진 유적을 발견했고 그 유적을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함정들을 최신 과학 장비로 돌파하는 닥터 로보트닉의 걸음에는 멈춤이 없고 어떠한 장벽도 그를 막지 못하는 모습에서 닥터 로보트닉의 패도를 걷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점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야말로 거침없는 패기와 실력, 그리고 야망을 향한 한결같은 굶주림이 엿보이는 멋진 모습이죠. 하지만 소닉은 다릅니다. 로보트닉과는 반대편에서 진입한 소닉은 자신의 속도로 모든 함정을 그냥 지나치는 사기를 칩니다. 저는 그 비열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닥터 로보트닉은 자신의 지혜와 장비, 경험과 계산 능력으로 모든 함정을 지나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며 그 어떤 위기에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였건만 이 나태한 고슴도치는 그걸 스피드로 전부 지나쳐버린 겁니다. 함정 만든 사람에 대한 예우를 전혀 갖추지 못한 이 버릇없는 고슴도치는 마침내 너클즈와의 최후 결전을 치릅니다. 함정을 정면 돌파하는 멋진 로보트닉 대 함정을 회피한 비열한 고슴도치. 이미 승자는 결정된 것 아닌가요? 저는 너클즈와의 결전은 정말 굉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연출은 아주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닉의 연출은 전반적으로 나쁜 부분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장면이 게임에서 온 것들이죠. 시베리아에서 눈을 타고 내려오는 소닉의 모습 역시 게임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 물을 기겁하며 두려워하는 소닉은 소닉 더 해지옥 시리즈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빵 터질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게임을 모르는 관객들은 그게 무슨 드립인지 알 수 없지만요. 결국 마스터 에메랄드를 차지한 것은 그걸 차지할 자격을 갖춘 자였습니다. 이 세계에서 마스터 에메랄드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죠. 닥터 로보트닉. 멍청하게 친구 같은 말을 내뱉는 너클즈를 조롱하면서도 충분히 그를 죽일 수 있음에도 자비를 베푸는 로보트닉 박사. 그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구란 대등한 존재만이 될 수 있는 것. 한낱 외계 생명체에 불과한 너클즈가 감히 닥터 로보트닉과 친구를 하려 들다니 어리석은 일입니다. 거기에 로보트닉은 그야말로 야망을 갖춘 자가 나아갈 다음 스텝을 보여줍니다. 세상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마스터 에메랄드를 손에 넣었다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거대 로봇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대 로봇은 그 자체로 로망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나이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 바람직함에 저는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너클즈는 로보트닉 박사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고 소닉이 자신을 구해줬다는 걸 이유로 들어 소닉과 같은 반동분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너클즈는 전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렇기에 두려움 없이 맞서고 또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는 소닉의 대범함에 반한 것이죠. 하지만 역시 너클즈는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우물을 가득 메운 소닉의 크기는 알 수 있지만 우물에서 바라보는 손바닥만한 하늘만 봐서는 진정한 하늘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죠. 여기에서 하늘이란 물론 위대한 로보트닉 박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보트닉이 바로 하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비겁한 기습 공격에 로보트닉 박사는 당하고 소닉은 마스터 에메랄드를 손에 넣고 슈퍼 소닉이 되어 초월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게임을 하면서 전율했던 얼마나 유명했으면 I wanna be the boss이나 비슷한 인디게임에서 계속해서 패러디되고 소개되는 슈퍼 소닉의 모습이죠. 여러 개로 갈라진 에메랄드를 흡수해 무적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 것. 마지막 장면에서 로보트닉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서 아쉽지만 저는 무척 즐겁게 영화를 봤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좋은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작품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상업영화, 특히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가벼운 영화로서는 제법 잘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크게 흠잡을 부분은 없고 비주얼도 적당히 화려하고 액션도 좋습니다. 거기에 스토리도 가볍긴 하지만 적절히 구성된 편이고 소닉 시리즈의 특성이 잘 표현되어 있는 좋은 작품입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게임 실사화 영화를 만들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을 겁니다. 원작 팬에게도 불만이 없고 또 그냥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게임 실사화 영화로는 성공적입니다.
솔직히 명탐정 피카츄보다도 잘 만든 작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픽도 인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캐릭터를 상대로 펼치는 배우들의 연기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와코우스키 부부가 불만이지만 뭐 가족관계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사와 영화니만큼 관객들이 감정이입할 수 있는 인간 캐릭터들은 필수로 등장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레이첼의 캐릭터가 좋았습니다. 레이첼과 같은 인물은 그 누구도 설사 건이라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과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면 대가를 치른다는 것도 잘 보여줬습니다. 결혼 자체가 위장이었으니 레이첼에게 맞아 죽을 각오는 해야죠. 무엇보다 훌륭한 건 역시 짐 캐리입니다. 짐 캐리의 팬으로서 그의 연기는 여전히 하나하나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임 속 악역인 에그맨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정석적인 연기를 보여줍니다. 분명히 사악하고 나쁘지만 미워하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정감 가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는 데에는 짐 캐리만한 인물이 없죠. 영화 슈퍼소닉2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게임 실사와 영화에 줄 수 있는 무척 높은 점수입니다. 전작인 슈퍼소닉도 명탐정 피카츄도 5점을 받았죠. 저로서는 슈퍼소닉2가 앞에 두 작품보다 훌륭하며 게임 원작 실사와 영화가 나아가야 할 어떤 미덕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지만 뛰어난 영화라는 평을 해야겠습니다. 거기에 행보도 거침이 없습니다. 인기도 인기지만 영화가 완성된 모습을 보고 확신을 가진 모양입니다. 슈퍼소닉은 이미 3편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3편에는 소닉 시리즈 역사상 최고의 인기 캐릭터인 섀도우 더 해지욱이 나옵니다. 기대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짐 캐리입니다. 오늘 제 리뷰에서 제가 지닌 짐 캐리에 대한 존중을 충분히 느끼셨겠지만 저는 그의 연기를 좋아하고 그가 연기하는 로보트닉을 보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다소 오버했던 로버트닉에 대한 찬사는 곧 짐 캐리라는 한 사람의 배우를 향한 찬사로 읽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전히 그가 관객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멋진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영화가 짐 캐리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영화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짐 캐리는 은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은퇴할 마음은 없는 것 같지만 일단은 지친 것처럼 보입니다. 쉬려고 하는 거죠. 파라마운트 역시 짐 캐리의 출연은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슈퍼소닉 3에서는 로보트닉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파라마운트는 짐 캐리 외에 다른 배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저의 목소리가 짐 캐리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세상 어디에나 그를 응원하고 그의 연기에 감명받고 또 그를 우상으로 생각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가 알아준다면 좋겠습니다. 그가 휴식을 취한다면 그 또한 존중하겠지만 아쉽지 않을 수는 없죠. 짐 캐리는 최고였고 그가 연기한 로보트닉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가 은퇴하더라도 제 기억 속의 짐 캐리는 언제나 저에게 웃음을, 감동을 선사한 고마운 사람으로 계속해서 빛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부디 그의 연기를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리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